타당도 측정 방법 했고요. 내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정도라 그랬죠. 시험 문제 나올 때 1번 인과관계 정도와 관련이 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의 관계다 이랬어요. 필요 조건이 뭐예요? 필요 조건이 뭐예요? 예. 우리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들어봤나요? 예. 그게 뭐죠? 예. 우리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이런 거야. 자, 여기 좀 봐요. 자, 여기 좀 봅시다. X가 있고 Y가 있었을 때, 그렇죠? X가 Y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면, 자, X는 Y의 충분 조건. 다시, X는 Y의 무슨 조건? 충분 조건. Y는 X의 필요 조건. 이해돼요? 이해되죠? 잠깐,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죠? 그럼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어려워요? 충분, 출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얘의 충분 조건. 얘는 얘의 필요 조건.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정리됐죠?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의 얘기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우리 타당도 신뢰도 얘기했죠? 타당도 신뢰도 얘기했죠? 자, 타당도가 확보되면 신뢰도는 저절로 확보되는 거야. 근데 타당도가 없으면서 신뢰도가 높은 경우도 있죠? 누가 범위가 더 넓어? 신뢰도가 범위가 더 넓죠? 그러니까 자, 타당도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신뢰도는 타당도가 성립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문제는, 죄송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는 신뢰도 타당도에서만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엉뚱한 게 나왔어, 지금. 보니까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 관계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 관계라는 얘기는, 내적 타당도가 성립되면 외적 타당도도 성립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내적 타당도가 성립되면서 외적 타당도도 성립되는 경우는 없다. 이해돼요? 필요 충분의 조건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 높은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낮다. 필요 조건이란 명제 PQ에서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조사 대상의 성속. 자, 여기 보시니까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 봐요. 한 장 넘기시면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등장하죠. 첫 번째, 역사. 실험 진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건. 이 역사가 외부 사건 또는 우연한 사건. accidental event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야.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 문제 5번 좀 봐봐요. 봅시다. 5번 볼게요.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현재 수업 방식이 아동들의 성적 향상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전후의 성적을 측정했다. 그 결과 아동들의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고 현재 수업 방식이 효과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 담당자가 간과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뭐냐 이랬어요. 이게 방과 후 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업 방식이 독립 변수고 아동들의 성적 향상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건데, 이해되나요? 프로그램 전후 성적을 측정해 봤어. 아동들의 성적이 향상됐어. 근데 중간에 통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넓게 보면 외생 변수 통제가 안 된 거야. 우리 아까 전에 미래 인간관계 성립의 세 가지 조건이 뭐였었습니까?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 기억나시죠? 얘도 통제성이 안 된 거야. 뭐가 통제? 우연한 사건에 대한 통제를 안 했던 겁니다. 지문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시간 우연한 사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보면은 이런 거죠. 실험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줘서 그 옛날의 시험 문제, 우리 이 기출 문제는 9에서부터 17회 시험까지의 문제를 펼쳐놓은 건데 옛날의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었어. A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뭐 이제 어떤 이제 오락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기분이 우울증을 많이 감소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이해되나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이게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할머니들을 만난 거야. 다시 프로그램이 할아버지들의 우울증 감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 할머니들을 만나서 데이트를 했단 말이야. 그게 뭐 한 거지? 이 할아버지들의 우울증 감소에 영향을 준 거야. 이런 게 액시덴털 이벤트, 우연한 사건 또는 역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놓고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프로그램을 잘해서 이렇게 됐어. 이때 만난 할머니는 우리의 제3의 변수 개념으로 본다면 무슨 변수가 되는 거예요? 외생변수지, 외생변수. 실제 독립변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들 만난 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대안적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험 문제 뭐가 나왔나? 잠깐만 보면 (68페이지에) 3번 좀 봐봐요.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 대안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외생변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기출자가 앞에서 외생변수와 관련되어진 문제를 낼 때도 대안이란 용어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를 설명하면서도 대안이란 용어를 쓰면서 외생변수하고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대안이란 말이 나오면, 대안적 설명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외생변수 얘기예요. 대안이란 말이 나오면. 됐죠? 자,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성숙이라는 것, 시간의 경과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야. 성숙. 자, 성숙의 예를 하나 볼게요. 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거지. 학교에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거야, 사회복지사가. 이 급식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키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서 급식 프로그램 진행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애들이 급식 프로그램을 안 줘도 키가 쑥쑥 커. 왜? 청소년기는 제2급등 성장기죠. 그렇죠. 밥 안 줘도 키가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사는 그걸 간과하고서 내가 급식 프로그램을 잘 줘서 키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라고? 성숙이다. 여러분, 역사적 요인하고 이 성숙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역사적 요인은 반드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우연한 사건이 발생해 줘야 되는 거고, 성숙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야. 보통 생체학적, 어떤 인간의 성숙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전부 다 뭐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제1급등 성장기는 무슨 기? 영아기. 제1급등 성장기는 영아기. 제2급등 성장기는 청소년기. 제1 반항기는 무슨 기? 유아기. 제2 반항기는 무슨 기?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는 끔찍한 시기야. 반항도 하고 급등도 해. 그러니 그 큰 것들이 반항을 하니까 어떻게 돼? 힘들어. 자, 삐아제는 자아 중심성이 무슨 기하고 무슨 기 때 나타난다고? 삐아제는 유아기란 말 안 했어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라 그랬죠. 자, 자아 중심성은 무슨 기 때 나타나? 전조작기 때 자아 중심성. 그 자아 중심성이 무슨 현상을 일으킨다고? 전조작기 때 자아 중심성은 첫 번째 자아 중심적 사고, 두 번째 자아 중심적 언어를 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피아제트는 형식적 조작기죠. 형식적 조작기 때 자아중심성은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되어진다. 어떻게? 개인적 우화. 그렇죠. 또 그렇죠. 상상 속의 청중. 그렇죠. imaginary audience예요. 그죠? 상상 속의 청중. 이런 형식으로 드러난다. 인행사 강의에 다 제대로 정리해놨으니까 강의 꼭 들으세요.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십시오. 됐죠? 네. 자, 예, 우리 실험 대상자의 상실이라서 중독 탈락. 실험 대상을 진행하고 나가다가 중도에 픽픽픽 없어지는 거야. 사망하고 이사 가고. 그렇죠. 이것도 내적 차당도를 떨어뜨리고요. 검사 효과 배웠습니다. 검사 효과는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돼? 사전 검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잘 봅시다. 저 좀 봅시다. 자,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어디서 있냐면 첫 번째가 신뢰도 측정 방법에 있어서 검사 재검사법에서 검사 효과 발생했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 있어서 순수 실험 설계 안에 통제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검사 효과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발생할까요? 사전 검사가 있으면 무조건 검사 효과는 생기는 거야. 그렇죠. 유사 실험 설계 안에 단순 시계열 설계나 복수 시계열 설계에서도 뭐가 생겨?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입단 설계에서도 발생해요. 다시 한번 사전 검사가 존재하면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 검사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도구 효과, 사전 검사, 사후 검사의 측정 도구를 달리 사용. 자, 도구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했죠? 앞에서 배웠잖아.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서 대안법, 복수양식법이라고 하죠. 그 복수양식법을 쓸 때는 사전에 사용했던 도구와 매우 유사한 측정 도구를 만들어서 쓰는데 둘은 어차피 달라. 다르기 때문에 무슨 효과 발생하는 거야? 도구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얘도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구 효과 하면은 다시 뭐라고?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 복수양식법, 다른 말로 평행양식법, 다른 말로 대안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됐죠? 자, 통계적 회귀. 사전 검사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측정값이 독립변수의 효과 없이도 사후 검사에서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거. 너무 극단치를 다루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가운데 값으로 몰려요. 그걸 통계적 회귀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67번에 7번. 67페이지에 7번. 6번 보면은 사전 사후 검사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 발생하는 타당도 저해 요인은 서로 다른 측정 도구 하면은 뭐야?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은 사전 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사 효과라고 하겠지 요러고 낸 거예요. 예, 근데 서로 다른 측정 도구가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죠. 그렇죠? 예. 그다음 7번. 사전 검사에서 우울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5명. 자, 핵심은 지나치게.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5명의 노인을 선정해서 우울 감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일한 도구가 검사 효과를 했더니 이들의 우울 점수가 높아졌다.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는 거 통계적 회귀다. 이 통계적 회귀는 시간이 약이다야. 시간이 지나면 다 극단적인 값들이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거야. 됐죠? 자,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 정리됐나요? 자, 뭐 쭉 보시면 되고, 자, 순수 실험 설계 했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활동을 활용해야 된다? 맞죠? 순수 실험 설계만 무작위 할당을 하죠. 유사 실험 설계나 원시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안 합니다. 자, 실험 설계 4가지 요소는 통제, 단순 무작위. 순수 실험 설계는 4가지 요소를 다 갖춘 설계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순수 실험 설계가 유사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무작위를 하면 내적 타당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순수 실험 설계가 유사 실험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단순 무작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제단 사후 검사 설계는
사후 검사 설계. 그러니까 통제 집단 사전 사후가 아니고 사후입니다. 무작위 할당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누고 실험 집단에다가만 개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봐. 이거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되지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되죠. 얘 얘기를 보면 무작위 할당으로 두 개를 나누고 단순 무작위를 한 거야. 무작위 할당으로 나누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나누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실험 집단에다가만 개입해서 이걸 조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요렇게 놓으면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 거고 요걸 없애면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전 사후 검사 설계도 되고 사후 검사 설계도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지문상으로는 나누고 실험 집단에만 개입한다라고 했고 제목으로 사후 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지만 하나 더 넣는다면 모두 된다? 단순 무작위를 했다 하면은 뭐야? 무조건 순수 실험 설계가 되는 거야. 넷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통제 집단 사전 사후나 통제 집단 사후나 솔로몬이나 요인 설계 됐죠? 자, 4번. 솔로몬 4집단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더한 것 맞죠? 이렇게 나와요. 또 재밌는 거. 4집단 설계 4개 집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4집단은 사후 측정만 하는 집단은 2개다. 그죠? 검사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 도출할 수 있다. 이건 좀 보세요. 이건 그냥 보세요. 이 검사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라는 게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인데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설명하려면 길어. 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비동일 비교 집단을 합한 것이다. 지금 문제가 4번하고 8번을 비교하면 되죠? 솔로몬은 뭐 더한 거예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하고 통제 집단 사후를 더한 거죠?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는 뭐죠, 여러분? 유사실험 설계죠. 유사실험 설계 안에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단순 무작위를 안 한 게 이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잖아요. 그죠? 뭔 소리인지 쫓아오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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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일 내기는 그럼 맞다고 오어다 되가 있네. 정답이 아, 이거 죄송한데 정답이 X입니다. X. 죄송해요. X입니다. X. 아우,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우, 훌륭해요. 예. 예. X입니다. X. 예, X입니다. 아유, 헷갈리셨구나. X예요. X입니다. 예, 고치시고요. 요인 설계는 집단 비교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자, 잘 봐요.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단순 무작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설계다 하면은 순수 실험 설계들은 다 일반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아주 높아? 얘는 외적 타당도는 다 낮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거야, 그냥. 아시겠죠? 네. 자, 나머지는 보시고 쭉 보셔서 여러분 표 나와 있지요? 유사실험 설계했습니다. 자, 1번 봐요. 유사실험 설계는 사전 측정이 있어야 한다. 사전 측정이 있어요, 보세요. 유사실험 설계가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있었었죠. 그런데 다 사전 측정이 있지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준 유사실험 설계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이게 틀렸죠. 왜? 자, 단순 시계열 설계는 실험 집단 하나만 갖고 구성했죠. 됐어요? 단순 시계열 설계는 실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입 이후에 1회만 관찰한다가 아니고 여러 번 관찰한다. 나머지는 보시고 5번은 단순 시계열 설계는 선실험 설계 중에 하나다? 유사실험 설계지 선실험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뭔가 이상한 말을 쓰면은 맞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망상에 빠지게 만들죠. 자,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포함해서 비교합니까?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다. 뭐만 있다? 실험 집단만 있다.
단순식에서는 종속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죠. 왜 그럴까? 반복해서 종속 변수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이렇게 한다 그랬죠? 5를 여러 번 하죠. 오 그죠? 나머지는 쭉 보십시오. 됐나요? 자, 전실험 설계. 얘도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나왔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설계는 200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또는 기술의 평가 도구로서 단일 사례 분석을 사용합니다.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자, 단일 사례 분석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단일 사례 설계는 자,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자, 단일 사례 분석 또는 보통 우리 조사론에서는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실천 기술론에서는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조사 연구. 그러니까 단일 사례라는 말이 들어가면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볼게요. 반드시 2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단일 사례라고 하는 것은 분석 단위가 하나라는 거야. 이 단일 사례 설계는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해서 등장합니다. 스키너의 뭐라고요? 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이것이 근거가 돼서 이런 심리학에서 근거해서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이죠. 여기서 단일 사례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이걸 강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강화 이론. 강화는 무슨 뜻이죠? 강화? 네. 강화가 무슨 뜻이에요? 강화. 인천 옆에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여기는 5, 6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5, 6도 옆에 뭐가 있죠? 연락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뭐가 있어요? 대답 없는 내 형제가 있죠. 예. 예. 그리고 뭐가 있나요?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있죠. 그렇죠? 예.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자, 잘 봅시다. 이 스키너 얘기 잠깐만 하자고요. 스키너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 무슨 시각? 우리 성격 이론, 그러니까 인행사에서 배우는 성격 이론에서 결정론은 3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정신결정론,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적 시각이 있고 프로이트의 이 스키너의 환경결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반두라의 상호결정론이 있어요. 결정론이 몇 개 있다고? 3개. 나 같으면 쓸 것 같아. 시험에 다 나온 거니까. 책에도 다 있고 강의에도 있어요. 정신결정론, 환경결정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결정론. 자, 스키너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제3자가 어떤 대상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조작하는 방법이 강화와 처벌이 있는 거야. 자, 강화의 뜻은 뭐냐면 강화라는 말은 시험에도 나오죠. 강화는 어떤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 강이 한자로 더할 강자입니다. 더할 강자. 그래서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 자, 이 행동주의자들은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하면 자, 어떤 일을 자꾸 반복해. 그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이 되어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계속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성격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거야. 이게 반두라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두라는 제3자가 아니라 자기 강화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복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스키너는 그렇지 않다. 제3자만이 얘 행동을 반복시킬 수 있다. 자, 강화는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반대가 처벌이에요. 처벌은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야. 나쁜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나쁜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야. 자, 그러면 정적 강화라는 게 있고 강화에 부적 강화가 있어. 정적 강화는 뭐예요? 좋은 행동을 할 때만 주는 거. 좋은 행동을 할 때만 주는. 자, 스키너의 강화 이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존재해? 강화물이 존재해. 강화물은 크게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로 구분되어지지요. 그렇죠. 1차적 강화물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천적 강화물이고 2차적 강화물은 학습을 통해서 습되어지는 강화물이에요. 자, 보시면 강화물을 주는 건데 자, 볼게요. 정적 강화라는 것은 이 강화물이 강화 대상자 보기 진짜 좋은 거야. 너무너무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강화물을 줘서 그것 때문에 제3자가 이 강화 대상자가 제3자가 원하는 식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거야. 그걸 무슨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거꾸로 제공되는 강화물이 강화 대상자한테 정말 짜증나는 강화물이야. 비매력적인 강화물을 줘서 그것 때문에 특정 행동을 반복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빠가 얘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고 싶어. 얘가 자꾸 늦잠을 자, 애가. 그래서 어떡하냐. 아빠가, 야, 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빠가 너한테 1,000원씩 줄게. 그럼 아이는 그 1,000원을 받으려고 아침에 계속 일찍 일어나. 그건 무슨 강화? 정적 강화. 반면에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을 거냐? 그럼 머리맡에다가 자명종을 놔요. 따랑 울리는 자명종. 아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찍 계속 일어나. 그건 무슨 강화? 부적 강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탔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자꾸 띵똥띵똥 소리가 나. 무슨 강화? 그러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죠. 그게 부적 강화야. 제발 틀리면 안 돼요. 얘는 인행사, 실천, 기술론 두 군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강화. 처벌은 강화의 반대인데 빈도수를 줄이는 거야. 처벌은. 빈도 줄이는 거. 자, 처벌도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어. 자, 정의라는 건 플러스 뭔가 줘서 빈도수를 줄이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냐? 너 자꾸 게임만 하냐? 게임만 하는 거야. 그죠? 게임만 해. 이놈. 뭔가 줘서 게임하는 그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야. 어떻게? 이놈. 널 때리겠다. 대표적인 게 체벌이에요. 체벌. 그게 무슨 처벌? 정적 처벌이에요. 부적 처벌은 빼는 거야.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거죠. 너 게임만 하냐? 이건 뭐냐? 그 처벌의 대상자 입장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뺏어서 그것 때문에 얘가 그 행동을 안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 게임만 하냐? 게임기를 뺏어버려요. 너 게임만 하니? 게임기 내놔. 그게 무슨 처벌? 부적 처벌. 중요하죠? 정의됐죠? 다시 단일 사례 분석은 이 행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인간 행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관찰할 수 있고 즉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측정, 이걸 카운트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어떻게 됐다? 수정. 즉 조작해서 강화를 시키든지 처벌을 시키든지 해서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행동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단일 사례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분석 단위가 하나야. 그래서 단일 사례야. 대상이 하나야. 근데 중요한 게 이 대상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집단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지역사회도 단일 사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지역사회 돼. 이렇게 시험에 나와. 되게 큰 예를 들어 부산시 하나를 놓고서도 단일 사례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얘는 대표적인 실험 설계야.
얘도. 뭐냐면 의도적으로 실험 조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사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A하고 B라고 하죠. 이 A를 기초선 국면, 무슨 국면? B라는 걸 개입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고 조합을 짜는 거야. 기초선은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시기를 기초선 단계라고 해. 기초선 국면 단계. 반면에 개입 국면은 뭐죠? 실제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근데 자, 그렇죠.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참고 이럴 때 살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개입하는 것이 바로 무슨 국면? 개입 국면이야. 이걸 갖고 설계를 한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로서 개인, 가족, 단체 또 모두 들어가 지역사회도 다 분석 대상,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 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단일 사례 설계에 있어서의 뭐다? 그 분석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초선과 개입 국면 있다 없다? 있다.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 비관여적 관찰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관여적이라는 것은 이 개입이 관여하는 거야. 즉 사회복지사가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개입하는 것을 관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관여적이라는 건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그걸 비관여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초선 국면이 비관여적인 거고 얘는 관여적인 거죠, 개입은. 그 다음에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있다.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 요거 좀 잠깐 봐요. 단일 사례 설계 중에서 복수 기초선 설계, 다시 뭐라고? 이걸 다른 말로 다중 기초선 설계에서는 동일한 개입 방법을 각자 다른 여러 문제 상황 대상에 적용해서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설계고, 동일한 개입 방법을 A, B, C, D라고 하는 사람한테 각자 개입하는 걸 그건 뭐라고 하는 거야? 복수 기초선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A, B, C, D 설계라는 게 있죠. 얘를 복수 요인 설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기초선에, 즉 한 사람한테 여러 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다시. 복수 기초선 설계가 있고 다중 요인 설계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복수 기초선 설계가 있고 A, B, C, D 설계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보면은 이 복수 기초선 설계는 뭐였지? 여러 대상한테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기초선, 즉 처음에 관찰하는 대상이 여러 명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은 하나야.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단일 사례 설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 B, C, D 설계는 A가 기초선이죠. 하나의 기초선에 대해서 B라는 프로그램, C라고 하는 프로그램, D라고 하는 프로그램 각각의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을 써보는 거야. A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을 쓰는 걸 뭐라고 한다? A, B, C, D 설계라고 한다. 단일 사례 설계에서 하나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BAB 설계. 무슨 설계? BAB 설계는 뭐냐면 위기 상황. 자, 위기. 개입을 할 때 위기적 상황이 개입하는 거야. 자, 사회복지에서 위기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위기. 자, 실천 기술론에서 위기 개입 모델이 등장하죠. 무슨 모델? 위기 개입 모델. 실천 기술론에서.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B, A, B 설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적 상황, 애가 막 두들겨 맞고 있어, 아파트. 근데 내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그럼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기초선 단계를 먼저 가져. 그래서 어떻게? 얘가 아빠한테 몇 대를 얻어맞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이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개입부터. 그게 BAP야. 자, 세 번째, 법제론에서 우리나라의 긴급
복지지원법. 무슨 법? 위기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되어져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위기가 발생했어. 그렇죠. 그럼 위기 전이 있고 위기 후가 있죠. 위기 개입에 있어서의 1차적 목표는 뭐지? 위기 전 상황으로만 갖다 놓으면 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뭐만 일어나면 돼. 위기 전 상황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야. 애가 매를 안 맞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위기의 모델에 있어서도 위기적 상황에 주관적으로 체험한 위기적 경험감에서 탈피해서 그걸 위기라고 느끼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뭐죠? 우리가 이걸 제3차 사회적 안전망이라 그러죠. 사회적 안전망. 들어봤어요? 소셜 세이프티 네트, 사회 안전망 들어봤나요? 사회 안전망은 몇 차까지 있어? 자, 사회 안전망 1차 사회 안전망, 2차 사회 안전망, 3차 사회 안전망까지 있어. 1차 사회 안전망은 자, 다 정리해야 돼요. 내가 돈 낸 것 갖고 나한테 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야. 사회보험제도가 1차 사회안전망이야. 사회보험은 내가 기여금을 내지요. 보험료 낸단 말이야. 그거 갖고서 어떻게 하는 거지? 나한테 발생한 건강상의 위기, 건강보험이 커버해주고, 산재 위기, 산재보험 커버해주고, 국민연금이 노령 이후에 소득 보존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1차 사회안전망이 뭐라고?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은 나는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준 돈 갖고서 어떻게 내 위기에 대응해야 돼. 공공부조제도야. 공공부조. 3차 사회안전망은 자, 사회보험의 대상이든지 공공부조의 대상이 누구든지 급작스럽게 인생 가운데 닥친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의 보호 조치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긴급복지제도야. 그러니까 긴급복지제도는 3차 사회안전망으로서 뭐죠? 마지막 국민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에요, 이게. 긴급복지제도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기 상황이 끝났어. 그럼 바로 어떻게? 끝내버리죠. 일반적으로 긴급복지제도는 최대 한 달, 최소 1회로 서비스가 지워지고 끝나버리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급여가 계속 나가죠. 근데 얘는 일회성이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차, 2차, 3차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6번하고 7번 봐봐요. 이 출제하신 분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말씀을 쓰셨는지.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다. 왜냐? 조사 도구로서도 단일 사례 설계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개입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데 쓰는 거죠. 실천에 있어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발생할지를 알아보는데 되게 잘 써먹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거 다 써. 복지관이고 요양원이고 지금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거 다 쓰고 있어. 뭐해?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디 야외 프로그램을 나갔어. 그렇죠. 야외 프로그램을 나간 거야. 그럼 나갔다 와서 그 할머니한테 만족도 조사하죠? 그거 단일 사례 설계야, 그게. 실제로 복지관에서는 다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단일 사례 설계를. 뭔지도 모르고 써왔지만. 그렇죠. 조사 과정, 자, 시험 문제가 조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신 분은 6번 문제가 이게 12회 땐가 나온 거고 7번 문제는 15회 땐가 나온 거예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되 똑같이 쓰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살짝 바꾼 거지요. 이런 거 틀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조사론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비반응성 연구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 봐요. 비반응성 또는 비관여적 연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부 종류 중에 내용 분석법밖에 없어요. 내용 분석법은 문헌 연구의 일종으로서 남이 써놓은 글을 양적화시켜서 연구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죠. 신문 사설을 연구하든지 소설을 연구한다든지 그렇죠. 그게 내용 분석법입니다. 분석 단위가 앞에서 공부하시던 사회적 가공물이에요. 개직공사할 때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용 분석법 이거다. 내용 분석법 이거다. 얘만 뭐다? 비관여적이야. 관여라고 하는 것은 개입을 한 거야.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실험 설계는 대표적인 관여적 연구야. 이 단일 사례 설계도 뭐 한 거지? 개입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여적 연구, 반응성 연구에 해당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보시고 외적 타당도가 높을까? 단일 사례 설계도 실험 설계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내적 타당도는 들었다 높죠. 더군다나 단일 사례 조사의 분석 단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는 최고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 타당도는 낮아요. 단일 사례 설계로 얻어진 결과물을 갖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중요합니다. 실험 설계나 실험 설계나 또는 단일 사례 설계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는 들었다 높은데 외적 타당도는 낮다야 낮다.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죠. 그때마다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피드백이 뭐예요? 환류라고 하죠. 환류. 투입과 전환과 산출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가 생깁니까? 피드백이 이루어지죠. 그게 다시 투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피드백의 종류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정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이 있었었죠. 나머지 쭉 보시고요. 단일 사례 설계 종류가 있습니다. A, B, C, D 설계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기초선 A 하나뿐이고 B, C, D가 뭐예요? 여러 가지 개입 기법을 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시고. 자, 표집 아까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표본 추출이라고 했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내는 행위죠. 그렇죠. 보면 표집은 모집단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의죠. 표집의 정의. 참 잘 나왔죠. 표집은 연구 목적 뭐 쭉 보시면 되고 조직도 표집에 뭐 쭉 보세요. 전수조사에서 모수와 통계치 구분이 불필요하다. 여기 좀 볼게요. 모수하고 통계치가 뭐죠? 자,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자료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표본을 자료 분석 단계에 가서 표본의 속성을 갖고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해낼 뿐이야. 우리 실제로 모집단의 속성을 다 알고 있다면은 구태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추정이에요. 추정입니다. 자, 볼게요. 보면은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 그랬죠. 이 모집단의 속성을 모수라고 하는 거예요. 모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대표값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대표값의 종류가 평균, 중위값, 최빈값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이 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부분 집단으로서 표본 집단을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집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본 집단을 끄집어낸 거야. 이 표본 집단의 속성을 우린 통계치라고 해. 뭔치? 통계치라 해. 자, 이때 이 통계치에서 이 모수를 다른 말로 모수치라고도 합니다. 모수치, 모치수, 모수 똑같은 말이에요.
이 통계치에서 모수치 값을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표본 오차가 되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 중요해. 잘 봐. 표본 오차하고 표집 오차는 동일어야. 그런데 표준 오차가 있어. 이건 전혀 다른 말이야. 다시. 표본 오차와 표집 오차는 동일하고 표준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표준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전혀 이질적 개념이야. 표준 오차가 17회 때, 16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에라 니네 틀려라 이러고 내놓은 문제였었어. 그건 틀려줘야 돼, 그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준 오차는 우리가 안 다뤄. 우리는 이것만 다루는 거야. 틀려주세요 하는 건 틀려주세요. 그런 건 틀려줘도 돼요. 근데 맞아주세요 하는 2 하나 7에서 7을 틀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린 지금 7을 하고 있는 거야. 7 중심으로.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자 보면 통계치는 모수치에서 표본 오차, 즉 모수치에서 뭘 뺀 거야? 통계치에서 모수치를 뺀 게 표본 또는 표집 오차더라. 자, 잘 봅시다. 표집 오차 값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표본 집단의 평균으로 보면 되는 거야. 대표값은 세 가지가 있다. 산술 통계에 있어서 보통 기술 통계라고 하는데 기술 통계 표본 대표값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것이 평균, 그다음에 중위값, 최빈값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은 뭔지 아시죠?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야.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죠?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쪽 귀로 들어간 게 이쪽으로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한 귀를 막고 들으세요. 자, 다시 보면, 자 볼게요. 표본 오차가 크다는 소리는, 이게 값이 크다는 소리는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거꾸로 표본 오차가 작다는 소리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 만일에 이 표본 오차가 제로가 나오면 표본이 모집단을 100% 대표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0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표본 집단의 표본의 크기와 모집단의 크기가 서로 어떠면 돼? 같으면 돼. 이걸 무슨 조사라 그래? 이걸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수조사.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슨 오차가 커지는 거야? 무슨 오차가 커지는 거야? 표본 오차는 커지는 거야. 다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본 오차는 커지는 거야. 거꾸로 하면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표본 오차는 점점점 줄어들어 전수조사가 되면 0이 돼버리는 거죠. 표본 오차가. 이해되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비표집 오차가 있어. 이걸 비표본 오차라고도 해. 이건 뭐냐? 자, 여기 봐요. 표집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가 지금 표지본 오차가 있고 비표본 오차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얘기인데 통계치에서 모수치 값을 뺀 거잖아, 그죠? 얘는 뭐냐면은 실수야, 실수. 그냥 실수. 어떤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표집을 하다가 조사자가 실수한 거야, 실수. 한번 봅시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비표집 오차는 어떻게 될까? 내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을수록 실수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 자, 중요해. 비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하는 거야. 반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표집 오차는 줄어들지.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전수조사를 했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무슨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거야? 비표집 오차가 발생해. 비표집 오차가.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
센터 이용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쳐봐. 벨에 벨 일들이 다 발생하겠지. 그렇죠. 그게 전부 비표집 오차야. 그래서 잘 봅시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 오차와 비표집 오차, 비표본 오차를 고려하여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돼. 무조건 전수조사가 좋은 거야, 아니야? 다시, 전수조사는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표본 오차, 비표집 오차를 일으키는 거예요. 표집 오차, 표본 오차도 할 예. 때 수치에서 통계치를 빼야 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절대값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계치에서 모수치를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이 여기서 여길 빼도 되고 여기서 여길 빼도 되고 그 아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걸 절대값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이거 지금 정리가 다 되셨어요? 여러분 다 정리가 되셨죠?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수조사가 좋은 거야, 아니야? 표본의 크기가 한 10명쯤 됐어. 그땐 전수조사 해도 돼. 근데 10,000명 된 걸 전수조사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지. 무슨 오차가 발생하니까? 비표집 오차, 다른 말로 비표본 오차 발생하니까. 자, 정리됐죠? 네. 이게 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냄새 나고 뭐 오늘 토요일이죠, 참. 예. 예. 다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예. 예. 공부 재밌죠? 예.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안 해보셨죠? 예, 그럼요. 예. 그럼요. 학교에서도 안 해봤지, 집에서도 안 해봤지.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죠? 예. 고3 때도 안 해봤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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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저기 대전에서 오신 선생님, 저 문 탁 잠궈주시고, 우리 바지스타. 예. 예. 청바지 입으셨으니까 청바지 스타. 예. 예.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예. 선생님은 앞으로 청바지 스타.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이러기 싫습니다. 예? 자, 예? 아, 부산인데? 아, 그래요? 예. 전 일산에서 여기 왔는데. 예. 예. 자, 다시. 키워드도 좀 정리되고, 표집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보이세요? 예, 표집 과정. 이렇게 보시고 표본에 여기 보세요. 순서 모집단을 확정하고 표집틀을 다른 말로 표집 프레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표집에서 표집틀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개통 표집이라고 앞에서 배웠지요. 이게 모집단 명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확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표집 방법. 내가 확률 표집할 건지 비확률 표집할 건지 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률 표집 중에서도 4가지, 비확률 표집 4가지를 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정하고 표집하는 순서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에 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모집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을 정한 다음에 표집틀 정하고 방법 정하고 크기 정하고 표집하는 거라 그랬죠. 됐나요? 자, 표집 오차와 표본 크기의 관계. 표본의 크기는 표집 비용과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적을수록 비용은 적은 거야. 그렇죠. 시간도 표집 크기가 클수록 시간이 많이 들겠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5번 좀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표집 오차는 표집 오차처럼 감소한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집 오차는 증가하고 표집 오차는 감소하고 비표집 오차는 증가하는 거죠. 네. 자, 6번 보면은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수와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지? 표집 오차가 표집 오차가 작다야 크다야? 유사성이 작아진다 얘기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험 문제.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진다. 정확성은 뭐에? 표집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성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다. 쭉 8번까지 보시고 신뢰 수준 이건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자료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95에서 90% 높으면 표본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가 아니고 늘려야 됩니다. 예, 상식적인 얘기고요. 확률 표집 배웠습니다. 배웠죠? 예. 확률 표집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확률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는 모집단 내에서 내가 10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이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뽑힐 확률은 10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확률 표집은 그게 가능해요. 단순 무작위로 하기. 그런데 비확률 표집은 자기적으로 표집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뽑힐 확률을 누구만 알고 있어? 가능성을. 조사자, 뽑는 그 아저씨만 알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확률 표집은 무작위가 기본 전제다. 그렇죠. 비확률 표집은 무작위가 기본 전제가 아니다. 확률 표집은 조사의 주관성이 배제가 되죠. 조사자의 주관성이 반영되어진 표집은? 그렇죠. 나머지는 쭈르르르르르르 보시고요. 11번 좀 봅시다. 재밌어요. 성인의 정치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최상, 상하, 최하로 구분한 다음 각각 계층이 모집단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맞춰서 1,500명의 표본을 4개 소득 계층별로 무작위로 표집했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는 층을 나눴다는 거하고 무작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무작위로 표집하지 않고 자기적으로 표집했다 하면 이건 무슨 표집이 되는 거야? 이건 할당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12번. 1000명의, 이거 보세요. 이게 개통표집 얘기인데 1000명의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모집단에서 4번이 처음 무작위로 자, 개통표집, 체계적 표집에서는 첫 번째 요소는 무작위로 뽑고 나머지는 표집 간격에 따라서 뽑는다 그랬죠. 표집 간격은 어떻게 산출한다 그랬었어요.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그랬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자 보면 9번, 14번, 19번 등이 차례로 체계적으로 표집했다. 이때 표집 간격과 표본 수는 표집 간격은 어떻게 나와? 14에서 9 빼고 19에서 14 빼면 표집 간격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갖고서 표본 수를 산정할 수 있죠. 1000을 5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통 표집만 이렇게 숫자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개통 표집만. 자, 나머지 쭉 보시고요. 우리 14번 한번 볼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수험번호가 가장 앞쪽인 10명을 무작위로 첫 번째 요소로 추출했다. 무작위로 첫 번째 요소를 뽑았다. 그럼 뭐야, 무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무작위로 뽑혀졌어. 그럼 무조건 개통표집이야,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 이후 첫 번째 요소는 매 10번째, 이 10번째가 뭐가 되는 거지? 이게 표집 간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집 간격 10번째 요소, 이 합격자의 특성을 봐. 이는 어떤 표집인가? 체계적 표집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비확률 표집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8번 좀 볼까요? 잘 8번 봅시다. 서울의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했다.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를 핵심 자기적으로 표집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할당 표집이야. 임의, 유의, 할당, 눈덩이 4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됐고 9번도 똑같다. 자기적, 무자기적 기억하십시오. 자, 정규분포 곡선도 그냥 외우세요. 어디?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외우세요. 얘도 요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요? 이것도 자료 분석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라 너 틀려라 이러고 내는 문제예요. 자, 됐어요? 이제 설문지 만드는 질문지 작성의 원칙 봅니다. 폐쇄형 질문이 있고, 자, 여기 볼게요. 폐쇄형 질문이라는 게 객관식 질문이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 이 폐쇄형 질문은 반드시 2가지 속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포괄성, 무언성, 두 번째가 상호 배타성이야. 이 포괄성이라는 말 뒷다 중요하죠. 포괄성이란 말로 어디서 공부하냐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사례 관리 기본 원칙에 포괄성 원칙이 있고
사회복지 행정론과 사회복지 정책에서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원칙에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죠? 예, 운영의 원칙 중에 포괄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성이라는 말을 1급 시험에서 4번 듣어요. 4번. 4번 듣게 됩니다. 다시 실천론에서 사례관리 원칙의 포괄성이 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전달체계. 우리 전달체계는 정책론과 행정론에서 공부해요.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가운데 포괄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1940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세 가지 전제 조건 제시하죠. 베버리지가. 첫 번째가 아동수당 제공해라. 두 번째가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해라. 세 번째가 완전 고용해라. 이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때 포괄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괄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포괄성이 무슨 뜻이에요? 자, 되게 중요해. 자, 포괄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방송통신대 공부 엄청 시키는 것 같아, 학교가. 거의 수재야, 수재. 방송통신대 아주 수재예요. 수재 B. 그렇죠. 자, 기분 좋았죠? 순간적으로. 자, 여기 좀 봅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종류가 많죠. 배도 고프고 머리도 아프고, 지금 그죠? 여러분들의 심정이야.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배고픈 문제만 해결해주면 아직도 머리 아픈 거, 등 아픈 거 남아있죠. 포괄성은 바로 그거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포괄성이야. 베버리지가 3대 원칙을 제시했었을 때 포괄적 의료 서비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관련되어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 방법을 통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은 NHS라고 하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도를 갖고 있죠. 국민이 하다못해 뚱뚱해갖고 살 뺄 때도 어떻게 국가가 의료 서비스로 제공을 해줍니다. 의료에 관련된 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거예요. 국민은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사례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포괄성이라는 것도 뭐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서 포괄성도 뭔가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에 다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포괄성과 꼭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죠? 통합성. 통합성은 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 포괄적인 거를 다 같이 걸 형성하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포괄성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 포괄성의 원칙을 달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관은 배고픈 문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머리 아프고 등 아프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조직들과의, 자, 첫 번째 연계와 그다음 두 번째 조정을 통해서, 뭐와 뭘 통해서? 연계와 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이 문제를 협업해서 해결하자 하는 게 바로 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통합성이 존재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연계, 조정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뭐다? 통합성이다. 자, 포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응답 범주는 반드시 포괄성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응답 범주가 그 안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게, 당신은 요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제일 좋습니까? 1번 인행사, 2번 조사론, 3번 실전론, 4번 5번 이랬어. 6번, 7번, 8번이 없어. 그럼 무슨 성 원칙이 위배된 거예요? 포괄성. 그래서 이 포괄성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응답 범주에 항상 뭘 다뤄주지? 기타. 기타. 자, 상호 배타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응답 범주들은 이질적이 된다는 거야. 인행사하고 조사로는 이질적이 되고, 남자와 여자는 이질적. 그걸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더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폐쇄형 응답 범주 내에서 응답 범주를 갖고 있는
폐쇄형 질문 체계는 반드시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1번 폐쇄형 질문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 된다.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 된다. 폐쇄형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한국어 시험이에요. 제가 부산에 와서 느낀 건데 한국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 부산 사람들한테 이제 번역을 해주면 어떻게 돼?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 나머지 4번, 5번서부터 쭉 보시면 다 뭐 응답자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설문 문항자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작성돼야 된다.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보이세요? 이중 질문은 배제돼야 되죠. 이중 질문이 뭐지? 하나의 질문에서 두 개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이중 질문이라 해요. 아시겠죠?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 이중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1번. 2번. 당신의 어머니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중 질문, 유도 질문 하면 안 되고 뭐 신뢰도는 멀게 배치해야 되죠. 신뢰도 측정. 그래서 10번하고 11번 봐봐요.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떨어지게 배치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일 거 아니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나머지 쭉 보시고 우리 중점, 중심 요점 정리해 주세요. 욕구조사 등장합니다. 우리 기출문제로 키워드 맥잡기 좀 잠깐 봐봐요. 지역사회 주민 대상 서베이, 사회 지표조사,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우리 다른 말로 포럼이라 그랬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이게 아까 했던 뭐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키 임포턴트, 그렇죠. 서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 이게 포커스 그룹이에요. 아까 FGI 기법 얘기하는 겁니다. 델파이 조사가 등장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다 이걸 다 제가 하나하나를 문제를 응답 범주를 하나하나를 다 순서에 맞게끔 배열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풀다 보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뭐가 뭔지 잡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어우, 너무 힘들었고 살이 3kg가 쪘네. 어우. 자, 델파이만 하나 봅시다. 델파이 조사는 되게 중요하죠. 잘 볼게요.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이야. 되게 중요해. 집단 조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얘를 우리 행정론에 가시게 되면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또 공부하게 됩니다. 정책론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대안 형성 기법에서 델파이 기법으로 공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면 델파이는 핵심이 전문가들,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이 사람들 뭘 하느냐? 우편 조사하는 거예요. 우편물을 보냅니다. 우편물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우편에 대한 응답을 하겠지요? 그걸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합의된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델파이다. 자, 델파이 조사의 키워드는 전문가들, 우편 조사, 반복적.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델파이 조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맞다, 틀려요? X. 알겠죠? 자, 이렇게 교재를 보시고 쭉 좀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20번 좀 한번 봅시다. 델파이 조사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출된 자로 분석한다. 대면이 막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한다. 맞아, 틀려요? 얘는 무슨 조사이기 때문에? 우편 조사이기 때문에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지요. 이해되죠? 이런 상호작용을 억제시킨 조사가 또 뭐가 있었었지? 지역사회복지원에서 방금 배웠던 명목 집단 기법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서면으로 쓰게 만들어내죠. 일단은 모아놓고 입 다물고 있어. 서면 줄 테니까 여기다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욕구를 써서 내. 이해되나요? 나머지 풀어보시고. 프로그램 평가조사,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관찰법.
관찰법이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 올해쯤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관찰하는 건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삐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을 만들 때 자기 딸 2명을 관찰해서 그 관찰 결과 갖고 인지발달 이론 만든 거야. 근데 핵심은 관찰법도 양적 연구 방법이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양적 연구에 있어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해되나요? 예. 보시고, 자, 질문 조사의 종류 비교. 자, 종류와 비교하는 게 등장합니다. 비교. 종류가 면접, 우편조사, 전화조사가 있어요. 보이세요? 면접, 우편조사, 전화조사 세 가지를 놓고 나오는데, 자, 면접은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이다. 얼굴 맞대고서 얘기를 하면서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써야 되죠. 이걸 우편조사를 하면 쟁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면접조사는 설문의 응답률이, 자, 응답률로 봤었을 때 제일 응답률 높은 게 면접, 두 번째는 전화, 세 번째가 우편. 이해되죠? 응답률로 보면. 자, 면접조사 혼동을 일으키는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추가 설명 가능한 게 모두 가능해.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도 조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가능한데, 우편조사는 추가 설명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추가 설명 가능한 것은 면접조사와 전화조사예요. 이해되시죠? 대면 면접조사에서는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3번을 보면서 4번을 출시위원이 만든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했지요. 앞에 배웠어요. 우리가 조사자 기입 방식이 있고 자기기입식, 조사 대상자 기입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기입식은 뭐였죠, 여러분?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자기가 쓰는 거야. 종류가 뭐예요? 우편조사하고 인터넷 조사가 있었었죠?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그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이고, 자, 조사자 기입식 방식은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면접조사하고 전화조사였었죠. 그러니까 응답자가 불러주는 것을 조사자가 쓰는 거야. 그게 조사자 기입 방식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됐나요? 예. 내용 분석법. 우리 너무 친근한 용어잖아요. 그죠? 왜 내용 증명 많이 받아봤으니까. 예. 그렇죠? 내 돈 왜 안 갚어? 이러고서 내용 증명 많이 받지요? 그렇죠? 지금 고개를 안 드시는 분들은 다 받은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 이것도 보시면 돼.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핵심이 내용 분석은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어떻게 분석한다. 뭐 보시고 숨은 내용, latent content라고 하는 걸 코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석하면은 신문 사설, 그 다음에 연극, 뭐 남이 써놓은 책, 일기 이런 사회적 가공물을 양적 연구화 시켜. 얘는 무슨 연구? 양적 연구, 양적. 수량화 시킨 거야, 수량화. 쭉 풀어보시고 분석 단위도 보시고 혼합 연구가 등장합니다. 혼합 연구도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좀 봐요. 혼합 연구란 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거야. 같이. 두 연구가 다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혼합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 연구는 쭉 보세요. 이것도 뭐 쭉 전문적 지식 다 필요하고 뭐 다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시험에 이런 용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았어요. 내재 설계, 설명적 설계, 탐색 설계가 등장하진 않았는데 됐나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달아놨으니까 보세요. 됐어요? 네. 자,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로 보시면 되고, 질적 조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키워드 중심 요점 정리 볼게요. 우리 5가지 질적 조사가 있어요. 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질적 조사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문화, 기술치, 내러티브, 연구, 사례조사, 현상, 근거 이론입니다. 이것도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거 이론을 잠깐 보셔요. 이 근거 이론이 요새 가장 뜨는 이론이죠. 왜 근거 이론이라고 하냐면 이게 그라운디드예요. 근거가 된다. 무슨 근거가 되냐면은 우리 앞에서 어떤 거 배웠냐면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 보완적, 순환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귀납적 관찰을 시행하잖아요. 이 근거 이론은 그 이념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양적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 가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그게 근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이론은 양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이 질적 연구의 엄격성 전략 문제가 2번이나 시험제 나왔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일반화를 시키지 않고 표준화된 조사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칫하면 이게 소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엄격성, 조사로서의 엄격성을 준수를 하게 해야 돼, 강제로. 그래서 보니까 정기적으로 관여하기, 조사자의 원주민이나 경계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가 46개의 주제를 갖고 조사론을 오늘까지 달아봤습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좀 후반부에 지금 한숨이 다 나오죠?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부영 원장님,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일단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6시간 30분을 다시 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비행기요? KTX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갖고 오라면서요. 그 출판사가 그 책을 못 갖고 오겠대요. 부산까지. 그래갖고서 이걸 어저께 깜짝 해갖고 책을 또 싣고 왔네. 제가 책 딜리버리입니다. 고속도로에다 붙이라고요? 예. 우리 선생님 꼭 시험에 걸리세요. 자, 정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획대로 실천기술론은 못 나가서 죄송한데 다음 강의에서 실천기술론을 해서 제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 준비해 주십시오. 시험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뭐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이 주제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좀 부탁을 드리건데, 우리 밴드에 이 댓글 같은 것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영상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달아주시고, 오늘 수업에 대한 평도 좀 해주세요. 이런 제기랄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알았죠? 알았죠,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만남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